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학생들의 성 정체성 변화를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자 한인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트로의 안전을 위해서 놀서울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무임 승차 적발 프로그램이 앞으로 메트로 전체 시스템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퇴거 소송 시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에 이번 주말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진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후보 사퇴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령 리스크로 인한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은 동맹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부담을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범이 범행 1시간 전에 이미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고 사건 20분 전에는 비밀 경호국의 위치도 파악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호 실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6만 7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 6월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2개월 기준으로 2021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주택 착공 건수 모두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정부를 위해서 미신고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된 수미테리 한인 대북 전문가가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옥외 광고로 유명한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건물 일부를 한국의 반도건설이 사들였습니다. K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일주기를 앞두고 여야 발길은 각각 공수처와 분향소로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하면서 순차 개각을 이어갔습니다.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이 찾아온 파리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파리 시민들의 우려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여파로 파리올림픽 보안에도 비상이 걸려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5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성 정체성 변화를 학부모에게 학교가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한인단체를 비롯한 단체들이 해당 법과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한인단체인 TV렉스가 개빈 뉴섬 주지사,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 변화에 대한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알려야 한다는 정책을 도입했던 치노밸리 통합교육부도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원고 측은 성 정체성에 대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신체적인 성 전환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받은 법은 제대로 된 성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적 성전환을 부추긴다는 입장입니다. 주류나 담배 구매도 성인이 돼서야 가능한데 아직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학부모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세라긴 TV넥스트 대표는 청소년기 성 정체성 전환에 대한 변화마저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1조 또 제14조 이런 가족의 교육권, 부모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하는 거죠. 위헌적인 거예요. AB 195는 완전히 위헌적인 거다. 헌법적인 의무라 신성한 의무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다. 현재 가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성 정체성 변화조차도 학부모들이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너갈든부터도 6살들도 그런 영상을 보면서 학부모들의 컨센트가 없이 허락도 없이 그것을 보고 교사 선생님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특별히 틱탁 같은 데 보시면 프리스쿨 선생님들이요. 이제는 대놓고 얘기해요. 굉장히 어리죠. 성교육과 성정체성 전환 등 급진적인 성 관련 법안들을 진행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성전환 학생들의 후회 그리고 원래 성별로 돌아가기 위한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술하기 위한 준비가 있죠. 몸을 갑자기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약을 먹고 호르몬제를 먹고 그다음 그 시술에 의한 또 주사를 맞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우리 어린 10대 아이들이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TV 넥스트 측은 프로텍트 키즈 오브 캘리포니아 액트로 불리는 아동보호 법안을 마련해 미성년자 학생이 성전환을 희망한다면 이 내용을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향후 2026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케빈 뉴섬 주지사가 승인한 이 법안 AB 19995입니다. AB 19995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를 학부모에게 보고하지 않는, 금지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라도 아이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부모들은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서울 1650.com 라디오서울 1650.com을 보시면요,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라디오서울 1650.com에 들어오셔서 귀중한 여러분의 생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퇴거 소송 시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퇴거 소송만 지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주거비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퇴거 소송 시 세입자들도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16일 세입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 권리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려면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또 한 차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9년 분석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벌어지는 퇴거 소송 시 건물주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88%에 해당되는 반면 세입자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 옹호론자들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퇴거 소송 시 절대 불리하다며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이들 세입자 옹호론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지에서는 퇴거 소송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LA 카운티도 동참할 태세입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5년 초부터 시행되고 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을 버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약 11만 달러 이하를 버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례안은 LA 카운티 직할지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대부분 퇴거 소송은 건물주가 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렌트비가 밀려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정부의 법률 상담 도움을 받아도 퇴거 절차만 지연될 뿐이라며 카운티의 조례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퇴거당할 것이며 다만 건물주들의 법적 대응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늘어난 법률 비용을 렌트비 인상으로 전가시키면서 LA의 주거 비용만 치솟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의 무료 법률 상담 권리법 시행을 위해 첫 해에 약 2,100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카운티 정부는 변호사들을 세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들과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카운티는 현재 스테이 하우스드 LA 프로그램을 통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안은 이런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조례안 시행 첫 해에는 연방 팬데믹 구제 달러에서 자금을 충당하고 이후에는 오는 11월 투표에 붙여질 0.5센트 노숙자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메트로 측이 메트로 안전을 위해서 노스 헐리우드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무임승차 적발 프로그램이 메트로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메트로 이사회 신임 의장인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16일 메트로 이용객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요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무임승차를 적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스 할리우드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무임승차를 적발하는 탭2 엑싯 프로그램 도입 이후 노스 할리우드 지하철역에서 폭력 범죄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데 고무대 탭2 엑싯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전폭 지지하게 됐다고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밝혔습니다. 모든 메트로 승객들은 버스나 기차에 탑승 시 요금 카드를 눌러야 하는데 탭2 엑싯 프로그램은 탑승할 때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하차하기 위해서도 요금 카드를 다시 누르도록 해 무임승차 승객을 적발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메트로 지하철에서 66세의 경비원 여성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살해된 이후 메트로 안전이 도마에 올랐으며 메트로 시스템에서 저질러진 범죄 행각 중 대부분은 무임승차한 승객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메트로 당국은 노스 할리우드역에 시범적으로 무임승차 적발 프로그램인 탭2 엑싯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메트로국은 탭2 엑싯 프로그램 결과를 검토한 후 다른 역으로 확장하는 권고안을 곧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지난달부터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의 일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량 등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 등록 조회, 운전 기록 조회, 또 분실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입니다. DMV 홍보부 측은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혼잡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 시도했지만 3시간 넘게 접속이 안 됐고 결국 DMV 사무실을 찾아 해결했다고 이 확대 취지는 동감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 리스크로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통해 3만 5천 명의 학자금 부채를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은 전체 숫자는 476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번 조치로 1인당 평균 혜택 금액 3만 5천 달러 이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탕감 승인을 받은 3만 5천 명은 교사, 간호사, 법집행공무원, 응급구조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약해지는 젊은 층 지지세를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광범위한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대출자 16만 명을 상대로 77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상을 신청한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난 2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주간 186만 7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건이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것은 약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입니다. 이 같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5월과 6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2개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발표에 따르면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가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5월 증가율은 0.9% 상승으로 수정됐고 5월과 6월 수치는 2개월 기준 2021년 말 이후 최고를 찍었습니다. 6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자동차, 전자장비, 가전, 비내구재 등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이 늘었습니다.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77.9%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6월 전체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3%가 증가한 135만여 채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주요 항만의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견조한 소비세 등에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였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지역이 늘어났다는 연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7월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즉 연은 담당 지역 중에 5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말에 나온 직전 보고서 때의 2개 지역보다 3곳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미국 대선과 정부 정책, 지정학적인 갈등과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향후 6개월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은 다소 후덥지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가주 대부분적 몬순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 한때 구름이 머물다 점차 거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습도가 높아져서 하루 체감 기온이 좀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대부분적 낮 기온이 90도고 100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금요일인 내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6도, 해안 지역은 76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5도, 낮 최고 기온은 86도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를 위해서 미신고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수미테리 한인 대북 전문가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수미테리는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탈북민 관련 다큐멘터리로 또 공교롭게도 에미상 후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FBI에 체포됐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는 체포 당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은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수미테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미국의 외국 대리 등록법 위반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이 법에 따라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수미테리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해놓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수미테리가 한국 국정원 직원들과 식사하는 사진, 이들로부터 고가 제품을 선물 받는 사진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면서 금액으로는 5천만 원 상당이라고 적었습니다. 수미테리 측 변호사는 테리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치될 때만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며 외국 대리 등록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들이 누굴 대표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법 집행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는 지난해 콘텐츠 제작자인 지인과 함께 여성의 탈북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 영화로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비욘드 유토피아.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방영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지난해 LA에서는 하루 약 1명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LA의 살인율은 다른 전국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서 뉴욕보다는 높고 시카고, 휴스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통계분석 사이트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LA의 지난 2023년 인구 대비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8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뉴욕보다 높은 것입니다. 크로스타운은 전국적으로 주요 대도시들이 중소규모 도시들보다 범죄율, 살인사건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인구 밀도나 소득 수준, 역사적인 인종적인 불평등을 포함해 다수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LA 살인사건 피해자를 인종별로 살펴보면 흑인이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남가주 총기 상대를 대상으로 강도를 벌여왔던 일당이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남가주 9개 총기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 총 300여 장의 총기를 훔친 혐의로 6명을 체포해 기소된 상태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레이크 에시노 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라스베가스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훔친 차량을 이용해 총기점을 들이받고 진열장을 부순 뒤에 총기를 담아 또 다른 훔친 차량에 싣고 도주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총기는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으며 만약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뉴욕을 출발해서 한국으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항공 소속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승객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일본의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0시 48분 뉴욕에서 승객 272명을 태우고 출발한 에어프레미아 항공기가 일본 상공에 접근하던 중에 4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객실 승무원과 간호사 승객이 비상의료용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로상 가장 가까운 일본 하네다 공항에 오전 3시 1분경에 착륙해서 A씨를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A씨가 항공기 탑승 시 지병 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기내에서는 심정지로 이어질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로 얼굴을 알린 한인 배우 그레타 리가 더 모닝쇼로 에미상 시상식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 에미상은 제76회입니다. TV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 목록에 따르면 그레타 리 외에 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루어 호평을 받은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에미상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한국 정부를 위한 활동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수미 테리가 이 비욘드 유토피아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으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영화 아이언맨과 셜록 홈즈의 작품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동조자로 에미상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 에미상 후보자 가운데 일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쇼군 그리고 요리사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더 베어가 각각 20여 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카콜라 등의 5개 광고로 유명한 뉴욕 맨해튼의 투타임스 스퀘어 건물 일부를 한국건설사가 사들였습니다. 반도건설은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 투타임스 스퀘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을 매입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5층짜리이며 지상 3층부터 25층은 호텔로 사용됩니다. 반도건설이 사들인 층은 복합 상업시설인 리테일몰에 해당합니다. 이 브로드웨이와 7번가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이 건물은 화려한 전광판 광고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코카콜라가 수십 년째 이 건물 외벽 전광판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고 영화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등 뉴욕 관광시의 핵심 방문 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건설이 인수한 층에는 현재 프랜차이즈 식당인 올리브가든과 스포츠용품 판매점 리츠 등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공식률은 0%입니다. 한국건설사가 미국 현지에서 상징성을 갖는 리테일몰을 매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반도건설은 연 1억 3천만 명이 넘는 유동인구를 겨냥해서 해당 리테일몰에 K-컨텐츠, K-푸드 같은 것들을 입점시켜서 한국 문화를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간이 지구 곳곳을 다 본 것 같지만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가보지 못한 땅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아마존 열대우림, 인간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데 드론이 많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곳곳을 탐험하고 촬영하고 그러는데 아마존에서 원주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직도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원주민 모습 그대로 포착됐다고 합니다. 해외 이슈가 되는 소식들 KBS가 묶었습니다. 저 멀리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인권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아마존 지역 마슈코 피로 부족이 최근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말 한 벌목 회사가 페루 남동부 마드레데디오스 지역 강둑에서 촬영한 거라는데요. 이들 원주민의 수는 약 75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벌목분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 남성이 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 밑으론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요. 방 안은 이미 흙탕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유명 가수 드레이크의 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현지 시각 16일 캐나다 토론토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부동산 가치가 우리 돈 1,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드레이크의 집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캐나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토론토에는 100mm의 비가 내렸다는데요. 이는 1941년의 일일 기록을 뛰어넘는 거라고 영국 BBC는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16만 7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일부 항공편도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삽등을 이용해 모래를 퍼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6일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바닷가에서 목격된 겁니다. 10대 소녀가 구덩이를 파며 놀다가 모래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파묻히고 말았는데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겁니다. 소방당국은 소녀가 약 1.8에서 2.4m 깊이에 갇혀 있었다고 전했고요. 약 15분이 지난 뒤에 무사히 구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유세를 제기한 바이든 대통령 좀 하려고 했더니 이번엔 코로나입니다. 엎친 데 덮치고 있죠. 나는 괜찮다. 증상은 경미하다. 라면서 비행기에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휘청 난간을 잡지 않고는 올라가기 어려운 모습을 또 보여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후보 사퇴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멕시코 음식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은 식당을 돌며 손님들과 볼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등 밀접 접촉을 했습니다. 몇 시간 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I was just on the phone with President Biden and he
shared his deep disappointment at not being able to join us this afternoon. 대선 경합주인 네바다에서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델라웨어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 압력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최적의 주자라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처음으로 출마를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If there had some medical condition that emerged, if the doctors came to me and said, you got this problem, that problem.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유명 인사와 달리 평범한 민주당원들은 자신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후보 사퇴 여론이 65%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42%가 트럼프를, 18%가 바이든을 꼽았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조기 확정하는 화상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반발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제이디 밴스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동맹국가의 무임승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권한다면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KBS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발탁된 제이디 밴스는 데뷔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약하고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Joe Biden screwed up, and my community paid the price. 바이든의 무능한 정책 때문에 미국이 값싼 중국산 제품과 외국 노동력으로 넘쳐났다고 지적하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동맹국이 안보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No more free rides for nations that betray the generosity of the American taxpayer. 집권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5%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 응답자는 37%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벤스 상원의원의 인도계 부인 우샤 벤스가 전당대회에서 남편 못지않은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우샤 벤스는 남편을 두고 아메리칸 드림의 강력한 예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사흘째였던 어제 남편의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 앞서서 연단에 올라서 약 5분간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우샤 여사는 자신과 남편의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소개하면서 남편에게 부통령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샤 여사는 오하이오주 출신의 정치 신인 남편을 두고 자신은 가늠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노동자 계급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이 상원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가 부통령으로서 그런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편이 턱수염만 빼고 처음 만난 이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해서 유머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사들의 연설문이 정치적 공격 발언의 강도를 낮추고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트럼프 선거 캠프에 의해 수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NBC 뉴스는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 준비에 관여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것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틀 뒤인 15일에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 연사들에게 정치적인 수사를 누그러뜨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책 비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연설을 제안했고 최종 연설문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화당의 원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어제 전당대회 연설을 하기 전에 솔직히 트럼프 캠프는 연설을 하는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사들은 2020년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정적들에 대한 조사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 전당대회 연사들은 대의원 등 수천 명의 참석자들에게 이민과 범죄 문제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는 피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공화당 대선 후보의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다음 날이었던 지난 14일 기존에 준비했던 연설문을 새로 쓰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역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설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트럼프 나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더 안전하게 주제로 진행된 이 어제 3일차 행사 연설자들의 연설문 한번 볼까요? 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으로 미국이 취약해졌다며 고강도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출해야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힘을 통한 평화 정책으로 미국을 더 강력히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국이 미국을 존경해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그렌의 전 국가정보국 국장 직무대행은 당시 이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미국은 다른 나라만 이롭게 하는 조약들을 체결했다며 너무 오래 미국 우선순위를 무시했고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수도가 됐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을 우선시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렌의 전 직무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국무부 장관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연설에서 오늘날 세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러시아의 독재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명적인 유럽 전쟁을 일으켰고 공화당 중국은 스파이 활동, 펜타닐, 기업, 대학 침투로 미국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바이든은 실패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의 유약함과 혼란은 이스라엘에서 120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하마스 공격으로 이어졌다며 윈스턴 처칠이나 링컨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고하고 용기 있는 힘의 정책만이 위험한 세상에서 통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트럼프 강경파인 맥게이츠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가 다시 선출되면 미국은 다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론지 잭슨 하원 의원은 대통령은 한밤중에 전화가 울리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 바이든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6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한 의회 증언을 거부해 수감됐다 석방된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도 무대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그는 16 특위는 나를 살리고 트럼프를 배신하라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며 나는 여러분에 대한 경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소할 수 있고 트럼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기소할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정부를 통제하지 않으면 정부가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공화당 전당대회 행사장 인근에서 AK-47 경기관 총을 휴대한 한 남성이 체포됐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밀워키 순회법원에 어제 제출된 형사 고소정에 따르면 피격 사건 이틀 뒤였던 지난 15일 21살의 도넬 틴슬리는 전당대회 보안구역 밖에서 스키 마스크를 쓰고 군대에서 사용되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직원 등은 이 가방을 검사했고 숨겨져 있던 AK-47 경기관 총과 총알이 가득 든 탄창, 또 영화 스크림에 나오는 마스크와 장갑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밀워키는 주 법에 따라 전당대회 보안구역 밖에서는 총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틴슬리는 총기 허가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범은 1시간 전에 이미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고 20분 전에는 비밀 경호국의 위치도 파악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총격을 막지 못한 것이어서 경호 실패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총격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네, 이 총격범의 동기 여전히 미궁입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5시 6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지지자들 뒤쪽에서
남성 1명이 서성됩니다. 미국 사법당국 소식통은 이 남성이 1시간쯤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쏜 크룩스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부터 4분 뒤인 5시 10분, 크룩스는 당국의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62분 전에 이미 수상한 인물,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더 나아가 5시 52분엔 비밀 경호국 저격수가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크룩스의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오후 6시 12분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이 시작되고 크룩스가 숨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26초였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크룩스가 첫 발을 쏜 뒤 11초 만에 목표물을 포착했고 15초 뒤 사살했습니다. 총격범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버틀러 유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날짜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통해 크룩스의 정치관이나 범행 동기가 설명되진 않는 가운데 경호 실패 논란의 중심에 놓인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국장은 오는 22일 총격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총격범이 범행 이전에 게임 사이트에 자기의 사건을 일으킨 유세일을 지목해서 나의 시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룩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일시를 비롯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도 역시 검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제 파리올림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파리올림픽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치르게 됩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대회 파리는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파리 이제 서서히 올림픽 분위기 이어가고 있죠. KBS가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8회 하계올림픽이 성대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최초의 선수촌, 최초의 생중계 도입 등 현대 올림픽의 기틀을 잡은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대회로 꼽힙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24년 파리에 다시 한번 올림픽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당시 44개국 선수단이 입장했던 통로입니다. 100년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 이브디 마누아루 스타디움에선 하키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한 세기의 역사를 잇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듯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대부분의 경기가 파리의 유서 깊은 명소에 설치된 특별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나폴레옹의 숨결이 남아있는 앵발리드에선 태극 궁사들이 금빛 활시위를 당길 예정이고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은 선수들이 와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면서 좀 그런 경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우뚝 서 있는 이곳에서도 열전이 펼쳐집니다. 파리지행들이 여유를 만끽하던 마르스 광장은 이렇게 비치발리볼 경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회에선 35개 경기장 중 무려 95%가 기존 건물과 임시시설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고 비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대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이번 파리올림픽. 빛의 도시라 불리던 100년 전의 화려한 영광을 되찾기 위한 파리의 도전이 이제 일주일 뒤 시작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여파로 인해서 이번 파리올림픽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과 경찰이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지만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보트를 타고 등장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무대가 될 센강 곳곳을 순찰하는 겁니다. 개막식 당일 각국 선수단과 주요 인사 경호 등에 투입될 보안 요원은 4만 5천여 명.
전례 없는 수상 개막식에 3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이후 긴장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68%는 파리올림픽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초 2건의 테러 공격 모의를 저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6일 파리 시내에서는 순찰 중이던 군인이 흉기에 찔렸고 올림픽 성화봉송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